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경태라고 합니다. 오늘 부정경쟁방지법 그중에서 주로 이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자세한 사항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큰 분야, 이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할 때 이제 도움되는 그런 분야를 그렇게 도움될 수 있도록 일단 그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간략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상 아이디어를 많이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시고 그걸 이제 보유하게 되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게 기술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이제 사업상 취득한 정보, 또 데이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고객 정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래를 잘 안 하는 아주 특수한 고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한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원자재 같은 것도 뭐 포함되겠죠. 그런 걸 출처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나 이제 정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업무상 이제 취득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영역에 걸쳐 있는 영역이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IP가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뭐 어떤 기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제 뭐 자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IP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강의를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요. 영업 비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건 약간 좀 딱딱하지만은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영업 비밀이 결국에는 영업 비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영업 비밀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럼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뭔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뭐 영업비밀을 취득하신 분들은 뭐 그걸 잘 보호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뭐 잘못해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먼저 법률 조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 법률은 이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정경쟁방지 행위가 있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후자에 관해서 주로 후자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게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정의입니다. 근데 자, 이건 법조문이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비밀로 관리되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나머지 독립된부터 요거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크게 이게 세 가지 요건을 나눠 볼 수 있게 해서 뭐 시각적으로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비밀 법적으로 구성 요소는 역시 그 세 가지 색깔로 있는 것처럼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빨간색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어상으로는 보통 이제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여야 합니다. 일반인에게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 누구나 뭐 인터넷 통해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뭐 언론을 통해서 쉽게 취득한 정보는 이미 알려진 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비밀이 아닌 거죠. 영업비밀처럼 아예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밀도 아니고 국가기밀도 아닌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단은 영업비밀은 이제 비공지성, 즉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되는데, 이런 비공지성이 있는지는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해당 정보가 사용되는 분야, 뭐 해당 분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대법원 판례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법원 이제 2002-60-610 판결인데요. 영업비밀이라 하면 여기 쭉 이제 법조문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일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이나 뭐 신문,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너무나 잘 퍼져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비공개성, 그러니까 알려지기 때문에 비공개성이 없어서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바로 요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유용성입니다. 먼저 저의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생산 방법, 쭉쭉 해서 기술상의 정보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꼭 기술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고요. 이제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돼서 약간 좀 넓은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뭐 기술상 정보는 보통 어떤 뭐 특수한 물질이나 제품의 제조 방법이 있고요.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이제 코카콜라 원액 제조 방법을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 코카콜라 원액을 제조하는 방법은 창업자가 하면 두만 알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것도 정확한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자들이 대대로 지금 한 사람씩 이어져 가지고 그 두 사람이 만나야만 원액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일종의 뭐 전설이라고 했대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계도 어떤 특히 이제 군사비행 같은 게 이제 해당되겠죠. 이제 특수한 비행기나 군함, 그다음에 우주선 이런 게 설계도의 대표적인 기술적 정보에 해당되는 거고요. 경영상 정보는 말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사업 계획서나 원가 정보, 고객 정보 이런 거를 말합니다. 남들한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서, 그 다음에 원가, 특히 이제 입찰 같은 거 할 때는 내가 더 많이 비싸게 사느냐 또는 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입찰가가 상대방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른 경쟁업체한테 그런 거는 이제 경영상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고객 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객 정보, 미술품이나 이런 게 좀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은 아주 큰 미술사이 있는데, 그 고객 정보는 자기를 노출을 안 시켜가지고, 근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래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취득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할 테니까, 그런 게 이제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요건 좀 실무적인 게 좀 필요한데, 법률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법에서 보고 계시듯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이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비공개성, 경제적 유용성, 그 다음에 후수라는 비밀관리성 세 개 중에서 이제 비공개성과 비밀관리성 요건이 두배되어 있으면 대부분 인정되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인 실패한 방법 또는 데이터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도해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일종의 사다리 타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근데 중간에는 지금 어떤 경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엑시트는 하나뿐이에요. 이 5개 중에서 하나 입구만이 한 엑시트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A라는 기업이고요. 경쟁자 업체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로 해봤는데 실패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B라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라는 업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5개를 다 시도를 해봐야 어느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요 첫 번째 경로를 실패한 걸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 4가지만 시험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5가지를 다 시험해 봐야 되는데 제가 실패한 걸 알았을 때에는 4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런 면에서 실패한 영업이나 데이터도 경제위에서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나머지 두 요건이 인정되면 거의 다 인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도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대법원 이제 2005도 623 판결입니다.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 바, 어떠한 정보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미루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미완성 데이터라든지 실제 제3자 도움을,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이건 뭐 실패한 데이터가 되겠죠. 누구나 CF만 쓰면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인정된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경제적 유용성 부분에서는 뭐 실패한 방법 또는 데이터의 경제 유용성이 인정된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관리성입니다. 이 비밀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아까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정보를 비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비밀로 관리를 한 게 인정이 돼야 영업비밀로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언제든지 용이하게 그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은 애당초 뭐 그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업체마다 이제 주로 이제 출입 통제 장치가 있을 거고요. 또 컴퓨터 중요한 정보가 제3자한테 누출되면 안 되고 또 많이 누출됐으면 그걸 추적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접속 인가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비밀 관리 일환이고요. 뭐 실제 근무하는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 거래하는 경우에도 어떤 계약을 체결한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취득했는데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중요한 정보는 협상상 상대방의 이미 노출됐고 그 경우에도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제3자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흔히 말을 NDA라고 해서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밀 관리 여부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해당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그룹이나 L그룹처럼 큰 기업에서는 뭐 비밀 관리하는데 뭐 재정이나 뭐 인력 확보 같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반면 뭐 소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한테 그런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관리 시스템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역시 다 개별적, 구체적,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제 그런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되었으면 표시를 하거나, 흔히 말하는 대비, 시크릿 표시를 말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1급 기밀, 2급 기밀, 3급 기밀 종이에 써 있는데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한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하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영업 비밀은 아니지만은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게 역시 군대 부분인데요. 이제 비밀 관리하면 보통 이제 뭐 대비 표시, 뭐 정보부 뭐 그런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밀 취급 인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결국엔 다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취득 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 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비, 기밀 자료 등의 표시도 없었으며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 연락, 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밀로 관리가 안 된 정보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게 이제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영업비밀은 결국엔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어야 하고요. 이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세 가지 요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 다음에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실패한 데이터 정보도 충분히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 비밀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비밀 이제 구체적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게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영업비밀 제도로 이런 게 있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난 이거 어떤 정보를 보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아니면 또 어떤 뭐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람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갖고 있는 정보를 얻었을 때, 내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영업비밀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더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냥 영업 아이디어 해당 정보 보유자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영업비밀 제도만 봐서는 안 될 거고요. 아이디어나 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영업비밀 제도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안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가 있고 저작권,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개에 지금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뭐 이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뭐 손해배상 책임 요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요 가장 대표적인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제일 많이 아실 겁니다. 뭐 특허 기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특허권을 갖고 싶어 하시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시는데, 특허는 기본적으로 새롭고 기존에 있던 기술적인 것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특허청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출원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이 부분 내에서 독점력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신청을 하면은 특허청에서는 그거를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좀 등록을 할 만한 거다 싶으면은 이제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에서는 이 특허가 무효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특허로 대선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요건에 구비가 되어 있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면은 독점력을 허락해 주는 거고요. 이 기술은 그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그 특허 등록자로 특허 권리자 등록된 자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서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그건 이제 독점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독점력은 근데 무관점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정 기간, 대표적으로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발명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출원을 했고, 등록이 됐다면은 그 출원일부터 20년 동안은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특허가 이제 이렇게 독점력을 하는 걸 약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그 독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대표적인 독점 규제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독점이 하면은 여러 가지 뭐 경제학 시간에 보면은 이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규제가 많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데, 유일하게 특허는 독점력을 부여하는 이유가 독점력을 부여를 해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큼 독점력을 주지만 또 너무 오래 또 주면 또 곤란하니까 20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표가 있고요. 상표가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쉽게 말하면 브랜드 보호 방안입니다. 뭐 우리가 뭐 운동화 하면 떠오르는 그 표시도 기억하실 거고요. 뭐 학습은 좀 파란색의 하얀 글씨 다 기억하시는, 결국엔 다 이제 브랜드라는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가 떠오르고, 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는 믿을만하다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노력 자체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작권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독창자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게 저작권이고요. 영업비밀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고요. 이게 크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해당 정보의 가치, 성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고 또는 이런 정보를 취득했는데 이거를 특허로 보호할 건지 상표로 보호할 건지 아니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건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건지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고르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약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제 대법원 이제 2002-6061급 판결 설명을 소개하면요. 이거는 이제 제3자가 특허 출원할 기술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부분은 다 영업비밀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건 이미 특허 출원에서 공개된 게 아니냐. 따라서 비공지성이 상실돼서 영업비밀 했던 데서부터 반론을 했고요. 대법원은 이제 그렇다면은 특허 출원에서 공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해서 출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가 된 거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판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특허로 보호받고자 할 때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 원본 증명 제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영업비밀로 안 보호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권리 구제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비밀 관리 같은 거 구제 실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어떤 제3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쉽게 말하면 잘못해서 내가 영업비밀 침해도 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흔한 사례가 타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이제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업무부에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전문성에 가다 보니까 이제 신규 채용자보다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사 근무 경력이 있는 차용을 채용하실 때는 그 타사 영업비밀 침해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이거를 모르고 그냥 채용을 했다가 영업비밀 이제 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사건도 결국에는 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된 그의 대형 영업비밀 침해 사건도 결국에는 타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차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입사 지원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종전 직장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당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 없으니 이거 잘 주지하시고 주의하시라고. 이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보통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실제 이제 어떤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결국에는 요즘 최근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이제 분쟁이죠. 연합뉴스 이제 2020년 4월 11일자에 제목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합의금만 2조 원이고요. 2년 만에 막내는 LG, SK 배터리 분쟁이 되어 있고 분쟁의 일지는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것도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보다는 LG 화학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분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LG, 쉽게 말하면 LG는 줄여서 LG랑 SK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LG가 그 1990년대부터 초반부터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봐도 가장 선발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업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술 부분이니까 결국 연구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채용을 한 거죠. LG 화학 이제 기존 배터리 연구 경력자들을 이제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직을 이제 해서 이제 취업이 됐고 이제 쉽게 말하면 LG에 있던 배터리 이제 전문 인력들이 SK로 이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몸만 간 게 아니라 어떤 LG에서 근무했을 때 취득했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격차가 보통 LG가 이 정도 있었는데 그 LG 연구인력이 입사하기 전에 SK 이노시 연구인력이 이 정도 되었다 하면은 입사 그전 경력자 입사하면서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LG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거고요. 실제 가장 큰 소송은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졌고요. 뭐 거의 뭐 기본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LG
인력이 LG에서 근무하던 그 여러 자료들을 함부로 SK로 가져갔고, 그래서 SK가 영업비밀 침해했다는 게 주된 골자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LG화학이 뭐 미국 ITC나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제 국내 경찰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법 자체는 이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에는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역시 영업비밀 침해했으니까 경찰이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를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SK에서는 이제 우리는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뭐 소송 제기하고 또 하는데,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시바이 된 거고, 이제 그게 2년 더 끌면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 관심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었고, 워낙 그 이게 산업성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배상금 위조 물어주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끝나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영업비밀 침해가 있으면 영업비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후발 업체에서도 이제 그 보통 특허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약간 맞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번 그 LG와 SK 사건에서도 SK가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이유로 해서 LG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손해배상을 좀 줄이고 이제 서로 상호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그 소송 전략상 일어나는 일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이런 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제가 사실 처음 그 변호사 처음 하면서 했던 사건도 바로 이런 유사 사건입니다. 그때 했던 사건은 결국에는 이제 발전소 기술 관련 부분이 있고요. 이제 철도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이제 선발업체가 임직원이 후발업체를 이직을 했고, 근데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자료도 함부로 가져왔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비밀 침해 시 이제 법적으로 구제 수단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 사실 많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비밀은 사전에 침해되지 않고 사전에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나마 구제 수단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이제 있는데,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민사적 구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하는 게 이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LG가 SK를 상대로 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고요. 법상으로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10조와 11조가 있는데, 거기 아까 말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도 있고, 그다음 미국이나 이런 해외 법을 근거로 해서 해외 법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본안 소송이라는데, 이게 사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송이 본안 소송이라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뭐 6개월 걸리는데,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워낙 사건이 크고 형사 사건도 겹친 경우라서 1년에서 2년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그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사전에 가처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이라는 게 이제 해킹 등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선발업체의 인력이 후발업체를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과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이제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직 금지 가처분에서는 문제되는 게, 영업비밀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로자들의 전직의 자유, 그러니까 이직의 자유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직 금지 기간이 중요한데, 사업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1, 2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요런 부분이 이제 국가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 업체가 아니게 특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관여하는 경우도 있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적인 구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뭐 부정경쟁방지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고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형법상으로 이제 업무상 배임자 같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정도로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종이로 된, 이게 뭐 하드카피로 된 영업비밀이 있는데, 그걸 훔쳤을 경우에는 뭐 부서 절도죄도 있는데, 뭐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이제 민사적으로는 요런 구제 수단이 있고, 아까 말한 영업비밀의 개념,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남아서 약간 좀 설명을 좀 하나 드릴게요. 근데 가장 결국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 특히 이제 기술적 보호가 가장 필요하실 때가 많은데, 가장 생각하는 결국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허와 영업비밀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허가 보호되면은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어렵고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면은 영업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면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특허로 보호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영업비밀로 할자고 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허는 이제 먼저 특허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셔야 이제 영업비밀로 할 때 어떨 때 특허로 해야 할지 영업비밀로 해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침해 요건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특허의 대원칙은 이제 문헌 침해라고 하는데요. 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허에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대로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원칙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성 요건은 원비의 원칙이라고 해서 All Elements Rule이라고 하는데요. 특허의 이제 보호 범위라는 게 이제 청구항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권리 보호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보통 이제 청구항은 청구항별로 이제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먼트 1, 엘리먼트 2, 엘리먼트 3, 엘리먼트 4, 엘리먼트 5 해가지고 5개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보이시는 분이 레고 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레고 블록 하나가 있고요. 이게 블록 1, 블록 2, 블록 3, 네 가지로 다 있습니다. 블록 4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합쳐진 요거 자체가 어떤 특허 기술 청구하기로 했을 때 비교 대상 기준, 그러니까 침해한 사람도 이 똑같이 4개가 있어야 특허 침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 노란색, 갈색, 까만색이 있는데 이게 특허 보호 범위라면은 침해한 사람 기술도 이 4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야만 특허 침해가 되는 거고요. 만약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빠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특허 침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교 대상 기술에는 블록이 하나가 지금 빠져 있죠? 이게 블록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5개긴 한데 다르지 않습니까? 1, 2, 3, 4는 똑같은데 왼쪽 거는 블록이 까만색인데 오른쪽 거는 블록이 보라색입니다. 서로 다르죠? 4개는 같지만 마지막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요건 좀 다른데요. 왼쪽 거는 5개가 있고 오른쪽 거는 6개가 있습니다. 다르긴 하지만은 앞에 있는 5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특허 침해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학문적 강학상으로는 이제 이용 발명 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 4개, 이 블록을 4개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침해자도 이 4개를 다 써야만 침해가 되는 거고요. 이 4개 중에 어느 하나만 안 쓰면은 침해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원칙에는 다 예외가 있듯이 예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균등론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지금 빨간색, 노란색, 갈색, 검은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허 관리인데 이게 침해자 기술인데 이거 보시면은 빨간색, 노란색, 갈색, 회색입니다. 하나만 좀 다른데, 자, 이제 이거에서 문제되는 건 이제 까만색이랑 회색을 동일하게 볼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균등론이 요런 영역에서 문제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릅니다. 사안마다. 뭐 법의 요건이 있긴 한데 회색이니까 까만색 비슷하다고 보면은 이제 침해가 되는 거고요. 근데 판단했을 때 회색이니까 까만색보다 하얀색 가까워 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이게 과연 블록으로 5개로 구성된 게 맞는지, 아니 5개가 아니라 3개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따진 건지 주로 이제 기술적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변리사람들이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건 여기까지 좀 약간 특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특허의 영업비밀에서 여기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와 영업비밀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호요건상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 특허는 아까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허처의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보호가 됩니다. 출원을 해도 등록이 안 되면 보호가 안 되고요. 근데 영업비밀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업비밀로 관리된 사실만 인정이 되면은 어떤 뭐 행정청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거나 그런 차이가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보호하는 요건의 차이가 있고요. 보호 효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보호 기간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 기간부터 20년간만 보호가 됩니다. 뭐 강력한 독점력이 인정되긴 하지만은 그건 어디까지 20년 기간 한정된 기간이고요. 20년이 지나면은 그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유명한 그 제약도 처음에는 특허가 있다가 특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아무나 제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걸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영업비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업비밀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무한정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 코카콜라 원액을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데 코카콜라가 이미 제조된 지가 1800년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100년이 넘는 기간도 보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영업비밀에는 아까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요 5개가 있어야 다 침해 구성인데 요건 기본적으로 또 다 출원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해한 사람이 요 5개를 다 써야만 침해가 되는 건데요. 만약 우리가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는데 4개는 공개가 됐는데 요 블록에는 공개가 안 된 영업비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특허 침해는 안 되지만은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업비밀에게는 그 어떤 기술 완성된 기술이 있으면은 특허는 완성된 기술 전체를 보호하지만 영업비밀은 그 기술의 일부 구성 요소만도 보호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특허로 할 건지 영업비밀로 할 건지 잘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사항도 물론 차이가 있고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은 이게 특별히 관리할 게 없습니다. 이제 만약 누가 침해했으면 그거는 소송을 제기해서 사용을 금지시켜나 돈을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되는 문제겠는데요. 영업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보호받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뭐 등록을 해야지만 보호받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관리를 잘 해야 영업비밀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계속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일단 한 내용은 마쳤고요. 예, 뭐 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뭐 질의 혹시 응답하시고 싶으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